허리케인 아이다의 북상으로 동북부 지역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홍수로 최소 4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 폭우로 뉴욕시 반지하방에서 살던 적지 않은 저소득층 시민들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제약사 모더나가 FDA에 부스터샷 접종 용량을 기존 1, 2차 투여량의 절반으로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플로리다 리언 카운티 순회법원이 론 디센티스 주지사의 마스크 의무화 금지령에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디센티스 주지사는 항소했습니다. 미 전역 16세 이상 헌혈자의 혈액 샘플 140만 개를 조사했는데 이 가운데 80% 이상이 면역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허리케인 아이다의 북상으로 치명적인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세력이 약화됐다며 충분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은 동북부 지역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홍수로 최소 4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커네티컷에서는 홍수로 최소 4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15만 가구 이상의 집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각 주정부는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뉴욕시에선 2세 아이부터 86세 여성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일부는 불법 개조된 퀸즈 지역의 아파트에서 익사로 숨졌습니다. 뉴저지에선 최소 23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저지주 엘리자베스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 등 최소 8명이 숨졌고 뉴저지 힐스버러에선 차량에 갇힌 2명이 숨졌습니다. 지하철 역들과 선로가 물에 잠기면서 뉴욕시의 수많은 지하철 노선들은 오늘 저녁까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공항은 문을 열었지만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지난 1일 밤 뉴욕 센트럴파크에는 1시간 동안 89.1ml의 강수량이 기록됐고 뉴욕시에선 사상 처음으로 홍수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아이다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연방정부의 대응 노력을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사태 승인에 따라 국토안보부와 연방재난관리청이 구호, 복구 작업 등에 필요한 자원 제공을 조정하고 비상조치를 위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폭우로 뉴욕시 반지하방에서 살던 적지 않은 저소득층 시민들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최악의 폭우에 제대로 된 대피 통로도 없는 반지하방들은 순식간에 죽음의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저녁 폭풍우가 어떻게 반지하방들을 죽음의 덫으로 바꿨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일 저녁 허리케인 아이다에 따른 폭우로 희생된 반지하방 주거자들의 비극을 전했습니다. 뉴욕시 브루클린의 한 반지하방에서 외롭게 숨진 66살 로베르토 브라보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브라보는 형 소유의 반지하방에서 1년 정도 살아왔고 이 방은 창문이 한 개도 없을 정도로 어둡고 열악했습니다. 폭우에 반지하방으로 쏟아진 물이 천장까지 차올랐을 때 그는 제발 도와달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끝내 방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1일 폭우로 뉴욕시에서 숨진 13명 중 최소 11명은 그처럼 반지하방에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퀸즈 지역의 건물 1층에 사는 한 주민은 반지하방에서 생사기로에 선 일가족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포함한 가족 3명은 물로 가득 찬 반지하방에서 구조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뉴욕의 반지하방들은 대부분 건물을 불법으로 개조한 것인데 식당과 호텔 등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안전장치나 대피통로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화재나 일산화탄소 중독 등 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익명의 관리를 인용해 뉴욕시 당국이 반지하방 사고와 관련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식품의약청 FDA가 부스터샷 접종을 위한 모더나 백신의 용량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FDA에 부스터샷 접종 용량을 기존 1, 2차 투여량의 절반으로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어제 제약사 모더나는 FDA가 부스터샷 접종 용량을 기존 1, 2차 투여량의 절반인 50 마이크로그램으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FDA는 모더나 부스터샷 접종 용량에 따른 실험 자료를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모더나와 국립보건연구원은 임상시험을 통해 모더나 부스터샷 접종 용량을 50 마이크로그램과 100 마이크로그램으로 서로 다르게 실험했습니다. 정부 측 일부는 용량을 줄이고 부스터샷을 접종할 경우 코로나19 변이에 적절한 면역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본 관계자들은 부스터샷 접종 용량이 다른 두 경우 모두 강한 면역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투여량을 줄일 경우 부작용도 더 적게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FDA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의 부스터샷 투여량은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얀센 백신도 최종 승인까지 시간이 걸릴 뿐 용량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모더나의 용량 감소가 허용될 경우 모더나는 내년에 부스터샷 전용 백신을 10억 회분 추가로 생산해 총 30억 회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어린이들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3주 동안 무려 50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어제 CNN 방송은 미 소아과학회 자료를 인용해 3주 동안 50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5일부터 26일까지 50만 명 이상 어린이들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19일에서 26일 주에는 최소 20만 3,96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 말 한 주간 어린이 확진자 수가 8,5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CNN 의학 분석가 조나단 라이너 박사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모든 어린이들에게 바이러스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마스크 의무화가 중요하다며 그들은 다른 보호막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학생 대상 백신 의무화 방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수십 년 동안 소아마비와 홍역, 간염 예방을 위해 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해왔다며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플로리다 리언 카운티 순회법원이 론 디센티스 주지사의 마스크 의무화 금지령에 무효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디센티스 주지사가 항소했습니다. 여전히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리온 카운티 순회법원의 존 C. 쿠퍼 판사는 론 디센티스 주지사의 마스크 의무화 금지령이 주지사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의 67개 교육권은 학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 측은 해당 판결에 반발하고 마스크 의무화 방침이 부모 권리장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부모는 자기 자녀의 교육과 건강을 보호할 권한이 있다며 마스크 의무화 금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은 학부모의 편에 서려고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디센티스 주지사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마스크 착용 권고를 일축하며 마스크 의무화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엘라추아 카운티와 브로워드 카운티의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쿠퍼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교내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처럼 공공보건을 위한 합리적이고 제한된 선의 정부 조치는 부모 권리장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에서 16세 이상 인구 중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80%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6세 이상 헌혈자의 혈액 샘플 140만 개를 조사했는데 이 가운데 80% 이상이 면역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방송은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끈 연구팀이 헌혈 혈액 약 140만 개 샘플을 조사한 결과 16세 이상 인구 중 코로나19 면역을 가진 사람이 80%가 넘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CDC의 제퍼슨 존스 박사가 이끈 연구팀은 미 전역 50개 주 전체와 수도 워싱턴 DC, 자치령 푸에르토리코에서 활동하는 17개 헌혈기관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미국에선 헌혈 요건을 17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주에 따라 부모 동의를 얻으면 16세부터도 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7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가진 혈액 샘플은 3.5%에 그쳤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12월에는 11.5%, 올해 5월에는 83.3%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부분은 백신 접종을 통한 면역이었습니다. 다만 이런 수치는 공식 집계된 백신 접종률을 크게 웃도는 겁니다. CDC에 따르면 2일까지 미국의 18세 이상 인구 중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63.7%,
1회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74.5%입니다. 또 혈액 조사 결과 지난해 7월에는 실제 코로나19 감염자 3명 중 1명만 집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올해 7월에는 이 비율이 2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이것은 2일 기준 3,947만여 명으로 집계된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가 실제로는 2배 이상 많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연구진은 다만 이번 조사 결과가 델타 변이가 유행하기 이전 데이터이고 면역 반응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인 T세포는 살펴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에 앤디 빅스 공화당 의원이 공화당에서는 처음으로 지지 서명을 마쳤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미주 민주 참여 포럼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지역구인 공화당 앤디 빅스 하원 의원이 한반도 평화 법안에 지지 서명을 했습니다. 지난 5월 발의된 한반도 평화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담아 지금까지 미국 의회에 제출된 한반도 관련 법안 중 가장 획기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지 서명을 한 의원은 모두 18명으로 공화당에선 빅스 의원이 유일합니다. 빅스 의원은 의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에도 공화당 의원 중 유일하게 지지 서명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모두 52명이 서명했었습니다. 최강철 미주 민주 참여 포럼 대표는 셔먼 의원이 언급한 대로 앞으로 공화당을 포함해 30명에서 40명의 초당적인 지지 서명이 이뤄진다면 올가을 하원 외교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서명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때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메트로 지역의 실업률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실업률이 8%를 기록하면서 1년 전과 비교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노동부가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뉴욕 메트로 지역의 실업률은 8%를 기록해 1년 전인 지난해 7월과 비교할 때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본격화됐던 2020년 7월 뉴욕 메트로 지역 실업률은 15.4%였습니다. 뉴욕 메트로 지역의 실업률이 크게 개선되면서 주요 직종의 일자리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55만 8,300개나 늘어났습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직종은 레저 유흥 직종으로 20만 8천 개가 새로 생겼고 이어 교육 의료 서비스 직종이 12만 5,700개, 전문직 기업 서비스 직종이 8만 1,700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욕 메트로 지역의 일자리 증가율은 그 외 다른 주요 도시 메트로 지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주요 메트로 지역 중 가장 고용이 빠르게 늘고 있는 지역은 솔트레이크 시티와 오클라호마 시티 메트로 지역으로 지난 7월 실업률이 각각 2.8%와 2.9%를 기록했습니다. 또 샌프란시스코와 보스턴 메트로 지역도 각각 5.8%와 5.3%를 기록해 뉴욕보다 상황이 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욕 메트로 지역의 주력 산업인 관광산업과 서비스업 등이 아직까지 코로나19의 부진을 확실히 떨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내의 산타페 고등학교에서 2일 총격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학교를 봉쇄했습니다. 또 학교 구내에서 2명이 총상을 입은 것으로 신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학교 경찰국은 이날 오후 2시께 트위터를 통해 산타페 고교에서 여러 발의 총격이 신고됐고 1명이 총에 맞아 쓰러졌다는 신고도 들어왔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은 30분 뒤 다시 산타페 고교로부터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다른 공립학교 메이클 프라이머리 센터에서도 총상 환자가 발생해 치료 중이라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시민참여센터와 뉴욕 시립대 법과대학이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활동을 시작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터구 베리 그로단칙 시의원의 지원으로 시행되는 무료 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안내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프로그램은 매주 목 금요일에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정부가 세입자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시청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정부는 당초 지난 8월 31일로 마감 예정이었던 버겐 카운티 세입자 대상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접수가 9월에도 계속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버겐 카운티에 거주하면서 연수입이 지역 중간소득의 80% 미만인 세입자는 지난해 3월 이후 밀린 임대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수입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연간 78,500달러 미만이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승인이 되면 지난해 체납한 임대료의 최대 1년치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금은 집주인에게 바로 지급됩니다. 일리노이주 경찰은 지난달 28일 조지프 E. 게이먼이 이복형 레리 D. 캐빗이 쏜 총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언론은 캐빗이 동생과 백신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질렀고 1급 살인과 가중처벌 혐의로 2차례 구속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캐빗과 게이먼 사이 정확히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범행 직후 붙잡혀 교도소에 수감된 캐빗은 지난달 30일 7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고 동생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접근 금지 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15일 법원에서 추가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겠고 오후에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월요일은 화창하겠지만 오전에는 30% 정도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